지옥에서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몇 시간, 며칠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성벽 안에 21해 동안 갇혀 있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무려 20만 명의 병사들이 당신을 죽이려 침입하다 죽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포위 공격이 너무나 길어 어린 신병으로 도착했던 병사들은 중년의 남성이 되어 떠났습니다. 만약 그들이 살아남아 떠날 수 있었다면 말입니다. 아이들은 태어나 자라나 스스로 병사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포격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크레타 섬의 현대 도시 헤라클리온인 칸디아의 이야기입니다. 1648년부터 1669년까지 베네치아 공화국과 오스만 제국은 이곳에서 군사 역사상 가장 긴 포위전을 벌였습니다. 시인 바이런 경은 스스로 이곳을 트로이의 라이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호메로스의 서사시와는 달리 이곳에는 영광스러운 영웅들이 없었습니다. 오직 피해 강, 시신으로 가득 찬 광산, 그리고 문명 전체의 운명을 결정지을 배신만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절망, 질병, 그리고 한 엔지니어의 배신이 이 지중해의 보석을 제국들을 집어삼킨 공동묘지로 어떻게 바꾸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645년 지중해는 제국들이 패권을 다투는 체스판이었습니다. 한때 파도를 지배했던 베네치아는 노소해하고 있었습니다. 베네치아의 해상 제국인 스타토 다 마르는 동부 지중해 전역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네치아인들에게 레뇨 디 칸디아로 알려진 크레타는 베네치아의 마지막 위대한 식민지였습니다. 이 섬은 26만 명의 주민을 가진 단순한 영토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섬은 중요한 해군 기지였습니다. 또한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이 섬은 빠르게 사라져가는 베네치아의 힘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섬의 전략적 위치는 콘스탄티노플과 알렉산드리아 사이의 무역로를 통제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이는 기독교 서방과 이슬람 동방을 잇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네치아가 이 낙원을 장악하는데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베네치아 총독들은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들은 대다수의 그리스 정교회 인구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종교적 분열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낳았습니다. 그것은 적들이 이용할 기반의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오스만 제국은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술탄 이브라힘 1세의 통치 아래 튀르크인들은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1571년에 베네치아로부터 키프로스를 정복했습니다. 이는 잔혹한 캠페인이었습니다. 파마구스타의 사령관 마르칸토니오 브라가디는 안전 통행 조건으로 항복했지만 산채로 껍질이 벗겨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스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승리는 공포로 기록되었습니다. 1645년까지 오스만 전쟁 기계는 공성전의 기술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엘리트 노예 병사인 예니체리 군단은 그들의 규율과 맹렬함으로 전설적이었습니다. 그들의 포병은 요새를 폐허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발칸 반도, 북아프리카, 중동 전역의 왕국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이 목표물을 정하면 저항은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세르비아 공국, 헝가리 요새, 비잔틴 잔존 세력을 체계적인 효율성으로 파괴했습니다. 오스만군은 단순히 정복하는 것을 넘어 지워버렸습니다. 저항하는 도시들은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 주민들은 노예로 팔리거나 처형되었습니다. 빠르게 복종하는 자들은 자비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생존은 보장받았습니다. 첫 발포가 있기 전부터 심리전은 시작되었습니다. 오스만 사령관들은 위협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붙잡은 적군 병사들을 성벽 앞에 끌고 와 말뚝에 박았습니다. 방어자들은 그들이 천천히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린 머리들을 성벽 위로 쏘아 보냈습니다. 그들은 빠른 항복에는 관대한 대우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감히 저항하는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1645년까지 오스만군의 포위 위협만으로도 도시의회는 한 발도 쏘지 않고 항복을 고려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크레타를 원했습니다. 이 불지옥을 촉발한 불꽃은 거대한 전략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적질과 종교적 열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644년 9월 28일
말타의 성 요한 기사단 소속 갤리선 편대가 오스만 함대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십자군 영광을 꿈꾸는 수도사 병사들이었습니다. 그 함대는 콘스탄티노플에서 알렉산드리아로 항해하던 부유한 오스만 호송선단이었습니다. 기사단은 기독교 순례자들을 보호하고 무슬림 해적들과 싸운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 자신이 해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호송선단을 납포했습니다. 배에는 상인들뿐만 아니라 중요한 승객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술탄 하렘의 전수석 흑인 환관과 카이로의 카디, 그리고 메카로 향하는 순례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잔인한 전투 중에 수석 환관과 대부분의 저명한 순례자들이 살해되었습니다. 350명의 남자와 30명의 여자가 노예로 팔리기 위해 포로로 잡혔습니다. 약탈품을 가득 실은 기사단은 함선에 보급품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치명적인 오판을 저지릅니다. 그들은 당시 베네치아의 통제하에 있던 크레타 남부 해안의 작은 항구에 정박하여 물과 보급품을 보충했습니다. 오스만 궁정은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이미 변덕스럽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알려진 술탄 이브라임 1세는 복수를 요구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베네치아가 기사단과 고의적으로 공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베네치아인들은 모든 것을 맹렬히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기사단의 계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레타는 단지 편리한 항구일 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은 수십 년 동안 크레타를 점령할 구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명예와 야망을 모두 충족시키는 구실을 찾았습니다. 1645년 봄, 콘스탄티노플에서 오스만 전쟁 회의가 열렸습니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크레타는 함락되어야 했습니다. 1645년 6월 유수프 파샤의 지휘 아래 400척이 넘는 함선이 크레타 해안에 나타났습니다. 이 함선들은 6만 명의 병력을 싣고 있었습니다. 베네치아인들은 처음에는 목표가 말타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사단에 대한 복수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치명적으로 틀렸습니다. 오스만 함대는 크레타 서부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침략은 무시무시한 속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베네치아인들이 라카니아라고 불렀던 항구 도시 카니아에는 12,000명의 지역 민병대가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오스만군에 맞서 그들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1645년 8월, 단 2달간의 포위 공격 끝에 카니아는 함락되었습니다. 1646년 레팀노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오스만군의 승리는 베네치아가 예상치 못한 것에 의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역 그리스 정교회 주민들의 수동적인 중립이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가톨릭 통치자들에게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스만 포위군이 제공하는 관대한 대우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오스만군을 위해 적극적으로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네치아를 방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베네치아 통제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백성들이 제국이 무너지기를 바랄 때 제국은 버틸 수 없습니다. 1648년 초까지 오스만군은 크레타 전역을 사실상 통제했습니다. 수도 칸디아와 그란부사, 섬 요새 같은 몇몇 고립된 거점만 제외하고였습니다. 정복 과정에는 공포가 뒤따랐습니다. 1648년까지 크레타 인구의 거의 40%가 질병이나 전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쟁 전 약 26만 명이었던 인구는 1677년에는 8만 명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마을들은 불탔습니다. 밭들은 황폐해졌습니다. 생존자들은 오스만 통치에 복종하거나 남은 베네치아 요새로 도망치는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대부분은 복종을 택했습니다. 이제 칸디아 자체의 포위전이라는 주요 사건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칸디아는 다른 도시들과 달랐습니다. 베네치아인들은 수십 년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곳을 지중해에서 가장 강력한 요새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도시의 성벽은 현대적인 성형 요새, 양식의 거대한 방벽 요새였습니다. 그것은 폭격에 견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7개의 주요 보루가 성벽에서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마르티넨고, 비투리, 베들레헴, 사비오나라, 예수, 판토크라토르, 그리고 산탄드레아 보루가 그것이었습니다. 각 보루는 그 자체로 작은 요새였습니다. 성벽은 어떤 곳에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두꺼웠습니다.
대포 공격을 흡수하기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둘레는 4.5km에 달했습니다. 400문의 총이 성벽에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일부는 바닷물로 채워진 깊은 해자들이 육지 방향 접근로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베네치아가 바다를 통제하는 한 도시는 해상으로 보급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약 8천에서 10,000명의 수비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베네치아 정규군, 그리스 민병대, 그리고 용병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을 지휘하는 이는 총사령관 프란체스코 모로시니였습니다. 프란체스코 모로시니는 1619년에 베네치아의 가장 오래된 귀족 가문 중 하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직업 해군 장교였습니다. 오스만 제국과 바르바리 해적에 대한 베네치아의 끝없는 전쟁에서 갤리선을 지휘하며 승진했습니다. 그는 군사적 천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능하고 고집이 세며 공화국에 매우 충성스러웠습니다. 모로시니에게는 유명해질 특이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붉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암선미 가판에 사랑하는 고양이를 옆에 앉히지 않고는 결코 전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동시대인들은 그를 강한 의지와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또한 정치적으로도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방어가 군사 전술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베네치아의 명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공화국이 여전히 오스만의 거대한 세력에 맞설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칸디아가 함락되면 지중해 강국으로서의 베네치아의 위상도 함께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지식은 그를 이성적인 판단 이상으로 수년간 버티게 했습니다. 수만 명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결국 그는 어떤 이들에게는 반역자로, 다른 이들에게는 현실주의자로 낙인 찍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1648년 5월, 오스만군은 칸디아 성벽 앞에 도착했습니다. 포위 공격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스만군은 도시를 포위하는데 3달을 보냈습니다. 이는 도시를 완전히 에워싸고 보급선을 차단하며 공성작업을 준비하는 체계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시에 물을 공급하는 수로를 끊었습니다. 이는 수비군이 우물과 빗물 저장고에 의존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오스만 엔지니어들은 공성 참호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그재그식 접근로를 만들어 병사들이 엄폐물 아래에서 성벽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포대들이 배치되었습니다. 거대한 청동 대포들이 밤낮으로 요새를 강타했습니다. 포격이 시작되었고 그것은 16년 동안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포위전에 기이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정적이었습니다. 오스만군은 포격했습니다. 베네치아인들은 밤에 성벽을 수리했습니다. 오스만 보병은 가끔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사상자를 내고 격퇴당한 뒤 물러났습니다. 이 패턴은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칸디아는 왜 빨리 함락되지 않았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 웅장한 요새 때문이었습니다. 방벽 성벽은 포병과 보병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겹치는 사격 범위는 공격자들이 여러 각도에서 교차 사격을 받게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깊은 해자는 살상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베네치아가 여전히 바다를 통제했습니다. 베네치아 갤리선과 상선들은 오스만 봉쇄를 뚫고 식량, 화약, 증원군을 가져왔습니다. 베네치아인들은 심지어 해상에서 공세로 전환했습니다. 다르다넬스 해협을 봉쇄하여 크레타로 향하는 오스만의 보급선을 끊었습니다. 이것은 소모전이었고 양측 모두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포위된 칸디아 내부의 삶은 특별한 종류의 지옥이 되었습니다. 초기 수비군과 민간인 인구는 끊임없는 포격에 직면했습니다. 오스만 포병은 군사 목표물과 민간 목표물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포탄은 집, 교회, 시장을 부수고 지나갔습니다. 나무 구조물들을 통해 불길이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수비병들은 밤에 성벽을 수리했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포격이 재개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식량 공급은 오스만 봉쇄를 뚫고 들어오는 배에 따라 크게 변동했습니다. 보급품이 좋으면 빵과 고기가 있었습니다.
봉쇄가 조여지면 사람들은 고양이, 쥐, 그리고 더 나쁜 것들을 먹었습니다. 질병은 보이지 않는 살인자였습니다. 1646년부터 1647년 겨울에 흑사병이 덮쳐 양측 모두를 황폐화시켰습니다. 도시 내부의 비좁고 비위생적인 환경은 역병의 완벽한 번식지를 만들었습니다. 장티푸스, 이질, 그리고 다른 전염병들이 오스만 대포만큼 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시신들은 묻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쌓였습니다. 죽음의 악취가 모든 것에 스며들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열린 무덤 같은 냄새가 나는 도시를 이야기했습니다. 성벽 밖에서 오스만 제국군은 그들만의 악몽에 직면했습니다. 칸디아 주변에 주둔한 대규모 오스만군은 끊임없는 보급을 필요로 했습니다. 식량, 물, 탄약, 그리고 교체 병력은 모두 오스만령 항구에서 바다를 통해 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네치아 해군의 우위, 특히 초기에는 이러한 보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공격 참회에 있던 오스만 병사들도 수비군과 마찬가지로 폭격, 질병, 그리고 오물에 시달렸습니다. 1649년 8월 예니체리 부대는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요구하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공성 참호는 그야말로 관과 같았습니다. 병사들은 적성벽의 권총 사거리 내 좁은 참회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격병의 사격에 노출되었고 베네치아군의 폭격에 시달렸으며 신선한 물이나 식량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300년 후에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을 연상시켰습니다. 거르크 림플러라는 독일 용병은 이 공성전을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1683년 튀르크군에 맞서 비엔나를 방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무고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이 무책임하다고 썼습니다. 그는 보병을 의도적으로 죽음으로 내모는 것을 큰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이 공성전은 양측의 병력을 소모시키며 결정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는 살육전이 되었습니다. 베네치아는 용병을 고용하고 다른 유럽 강대국들의 원조를 구하여 교착 상태를 타개하려 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전쟁, 문명과 이교도 간의 대결로 인식되었습니다. 가톨릭 유럽 전역에서 수천 명의 자원병이 도착했습니다. 독일인, 프랑스인, 이탈리아인, 몰타인 모두 튀르크군과 싸워 영광과 교황의 면벌부를 얻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종 현실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이들은 짧고 결정적인 유럽 전쟁에 익숙한 병사들이었습니다. 칸디아의 끝없는 소모전은 그들을 지치게 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군 정신으로 가득 차서 도착했지만 질병이 만연한 참회에 갇혀 포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많은 이들이 탈영하거나 귀국을 요구했습니다. 1662년에 알메리고 데스테 공작이 4,200명의 프랑스 병력을 이끌고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9월에 오스만 공성선에 대한 대담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공격은 초기에 성공했지만 오스만군은 방역했습니다. 프랑스군은 큰 손실을 입고 격퇴당했습니다. 데스테 공작 자신도 전투 중에 전사했습니다. 그는 베네치아 프라리 교회에 명예롭게 안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부대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고 프랑스 파견대는 곧 귀국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사보이, 독일,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온 파견대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그들은 왔다가 싸우고 죽거나 떠났습니다. 공성전은 계속되었습니다. 베네치아에게 이 전쟁은 경제적으로 재앙이었습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공화국은 크레타 전쟁에 10억 두카트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이는 국고를 고갈시키고 상업을 마비시키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1660년대에 이르러서는 베네치아 자체에서도 사람들이 지쳐 있었습니다. 베네치아 원로원은 이 절망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평화를 협상해야 할지를 끊임없이 논의했습니다. 자존심은 싸우라고 말했지만 경제는 항복하라고 말했습니다. 공성전이 길어질수록 베네치아의 약점은 더욱 드러났습니다. 공화국은 장기적인 분쟁에서 오스만 제국과 싸울 자원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크레타를 항복하는 것은 베네치아가 더 이상 강대국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였습니다. 한편 오스만 제국군도 자신들의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침략을 명령했던 술탄 이브라힘 1세는
1648년에 폐위되어 처형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당시 겨우 7살이었던 그의 아들 메흐메트 4세가 차지했습니다. 오스만 궁정은 파벌들이 통제권을 다투면서 정치적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크레타 전역은 군사적 패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혼란과 자원 제약으로 인해 정체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656년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코에프릴리 메흐메트 파시아라는 인물이 대제상이 되었습니다. 그와 그의 가문은 오스만 통치에 혁명을 일으킬 것이었습니다. 코에프릴리 메흐메트는 라이벌들을 처형하고 권력을 중앙 집권화하며 냉혹하게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는 군대와 경제를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1661년에 사망했을 때 그의 아들 코에프릴리 파즐 아흐메트 파샤는 겨우 26살의 나이에 그 직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이는 오스만 정치에서 거의 전례 없는 세습이었습니다. 아흐메트 코에프릴리는 세금 감면과 교육 증진을 포함한 행정개혁으로 현명한이라는 뜻의 파즐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는 그는 잔인했습니다. 그는 크레타 전쟁을 끝내는 것이 오스만 제국의 위신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이해했습니다. 1661년과 1664년 사이에 그는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으로 인해 잠시 다른 곳에 신경을 썼습니다. 오스만군은 헝가리를 거쳐 징역했습니다. 1664년 8월 성 고타르트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아흐메트는 유리한 바스바르 평화 조약을 협상하여 20년간의 휴전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오스트리아 전선이 안정되었으니 그는 모든 오스만 자원을 크레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1666년에 아흐메트 코에프릴리는 직접 대규모 신군을 이끌고 칸디아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종말의 시작이었습니다. 아흐메트 코에프릴리는 1667년 5월에 도착하여 칸디아 외곽의 이나디의 요새에 있는 본부에서 직접 지휘를 맡았습니다. 이나디의 요새는 작은 도시로 성장한 대규모 군사 캠프였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공격은 맹렬해졌습니다. 대제상은 전임자들이 실패했던 곳에서 성공하겠다는 결의를 보였습니다. 그는 신선한 병력, 더 많은 포병,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집중된 전략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단순히 포격하고 희망하는 대신 광범위한 채굴 작전을 명령했습니다. 오스만 공병대는 칸디아 성벽 아래로 터널을 파고 화약을 채워 요새를 돌파하려고 폭파시켰습니다. 베네치아군은 역갱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들은 오스만군의 갱도를 가로채기 위해 자신들의 터널을 파고 어둠 속에서 필사적인 지하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지하 전쟁은 지상 전투만큼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광부들은 무너진 터널에서 질식하거나 침수된 갱도에서 익사했습니다. 또는 겨우 기어갈 수 있을 만큼 좁은 칠흑 같은 통로에서 육박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아흐메트 코에프릴리의 가장 큰 이점은 배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667년에 안드레아 바로치 대령이라는 베네치아 군사 공병이 오스만군으로 망명했습니다. 바로치는 칸디아의 요새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의 약점을 밝혔습니다. 두 개의 해안 요새, 북서쪽의 산탄드레아와 북동쪽의 사비오나라는 미완성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요새보다 낮았고 결정적으로 역갱도 작업이 불가능한 바위와 모래 지반 위에 건설되었습니다. 베네치아군은 그곳에 방어 터널을 팔 수 없었습니다. 이 정보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했습니다. 아흐메트 코에프릴리는 즉시 노력을 재조정했습니다. 오스만군의 갱도는 이 취약한 요새들을 향해 파고들었습니다. 1668년과 1669년에 산탄드레아와 사비오나라 아래에서 대규모 지뢰가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은 성벽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오스만 보병대는 그 균열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균열 내부에서 맹렬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베네치아군은 내부 방어벽을 건설하며 한 미터 한 미터씩 싸웠습니다. 도시는 폐허와 잔해의 풍경으로 변했습니다. 단 하나의 건물도 온전하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거리에는 시체가 가득했고 죽은 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이 제대로 매장할 시간이나 힘이 없었기 때문에 더미를 이루었습니다. 악취는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식인 행위를 언급했습니다. 도덕적 붕괴는 물리적 파괴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1669년 6월, 베네치아는 칸디아를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필사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보포르 공작, 프랑스와 드보포르의 지휘 아래 6,000명의 병력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프랑스 원정군이 교황령과 몰타 함선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이는 전체 공성전 중 가장 큰 구원 노력이었습니다. 1669년 6월 25일 밤, 프랑스군과 베네치아군은 도시에서 협동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오스만 공성 진지를 습격하고 포대를 파괴하며 포위망을 뚫는 것이었습니다. 공격은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연합군은 오스만군을 기습하고 일부 전방 진지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재앙이 닥쳤습니다. 점령된 오스만 진지의 화약고가 폭발했습니다. 이것이 우연한 사고였는지 오스만군의 사보타주였는지는 결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폭발은 밀집해 있던 프랑스군과 베네치아군 병력에 막대한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오스만군은 이 재앙의 영감을 받아 맹렬히 방역했습니다. 돌격은 혼돈 속에 무너졌습니다. 프랑스군은 800명의 사망자를 냈고 그 중에는 난투국 중에 전사한 보포르 공작 자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그 살육 현장에서 결코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재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669년 7월 24일 또 다른 재난이 구원 함대에 닥쳤습니다. 구백 통읍 프랑스 전함 라테레즈는 항구에서 우연한 폭발을 겪었습니다. 이 배는 58개의 대포로 무장한 함대의 부기함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폭발은 라테레즈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프랑스 및 베네치아 함선에도 상당한 사상자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칸디아 수비군의 사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프랑스군은 몇 주 만에 지휘관과 기함을 잃고 원정을 포기했습니다. 1669년 8월 20일 프랑스 파견대는 칸디아를 운명에 맡긴 채 항해를 떠났습니다. 프란체스코 모로시니는 1669년 8월 27일에 군사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에게는 4,000명 미만의 전투 가능한 병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급품은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구원은 오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저항을 계속하는 것은 확실한 전멸을 의미했습니다. 모로시니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베네치아 원로원의 승인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항복을 협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불복종 행위였으며 나중에 그를 반역죄로 기소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9월 6일에 항복 조건이 합의되었습니다. 1669년 9월 27일 프란체스코 모로시니는 대제상 아흐메트 코에프릴위에게 칸디아를 공식적으로 항복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긴 공성전은 마지막 총공격이 아니라 협상된 항복으로 끝났습니다. 항복 조건은 비교적 관대했습니다. 이는 아흐메트 코에프릴위의 실용주의와 끈질긴 방어에 대한 그의 존중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 군인과 민간인 모두 그들이 옮길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칸디아를 떠날 수 있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아무도 노예가 되거나 처형되지 않았습니다. 생존자들은 베네치아 선박에 승선하여 항해를 떠났습니다. 그들의 민족이 400년 이상 지켜왔던 도시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네치아는 크레타 근처의 3개의 작은 섬, 요세, 그람부사, 수다, 그리고 스피날론가를 계속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새들은 동쪽으로 항해하는 베네치아, 선박의 경유지 역할을 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체면을 지키기 위한 양보였지만 모든 사람들은 현실을 이해했습니다. 크레타는 상실되었습니다. 9월 27일 오스만 병사들이 칸디아에 입성했습니다. 21년 만에 포격은 멈췄습니다. 그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 했을 것입니다. 사상자 수는 거의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1667년 5월부터 1669년 9월까지의 공성전 마지막 28개월 동안에만 사상자 수는 엄청났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약 10만 8천 명의 오스만 병사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만 9,088명의 기독교 수비군이 사망했습니다. 이 수치에는 280명의 베네치아 귀족이 포함됩니다.
이는 공화국의 통치 기구인 베네치아 대의회 전체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전체 21년간의 공성전 동안 오스만 제국의 총 손실은 약 20만 명으로 추정되며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베네치아군과 연합군 손실은 총 3만에서 4만 명에 달합니다. 직접적인 전투 사망자 외에도 질병, 굶주림, 그리고 전쟁의 혼란으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크레타의 인구는 언급했듯이 전쟁 전 26만 명에서 1677년에는 약 8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인구 통계학적 재앙이었습니다. 인적 비용에는 분쟁에 휩싸인 기독교, 무슬림, 유대인 인구에 영향을 미친 광범위한 노예화와 성폭력도 포함됩니다. 칸디아 공성전은 단순히 군사적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대에 걸쳐 인명을 소모시킨 지독한 수십 년간의 잔혹 행위였습니다. 칸디아 함락 소식이 로마에 전해지자 교황 클레멘스 9세는 곧바로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2달 후 교황은 사망했습니다. 아마도 동부 지중해에서 기독교의 마지막 주요 거점을 잃은 슬픔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베네치아에게 이 타격은 존재 자체를 위협했습니다. 공화국은 마지막 주요 해외 식민지를 잃었습니다. 전쟁 비용은 10억 두카트가 넘었고 베네치아를 파산시켰습니다. 이는 공화국이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베네치아는 다시는 주요 공격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레니시마는 종말론적인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무서운 해군 강국이 아닌 그림 같은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모로시니가 1670년에 베네치아로 돌아왔을 때 그는 상원의 승인 없이 항복을 협상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재판 끝에 그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베네치아 사람들은 그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음을 이해했습니다. 15년 후인 1685년에 베네치아는 어느 정도 복수에 성공합니다. 이제 명예를 회복한 모로시니는 모레아 전쟁에서 베네치아군을 이끌고 오스만으로부터 펠로폰네소스의 많은 부분을 탈환했습니다. 그는 1688년에 베네치아 공화국 총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명성 혹은 악명은 1687년에 발생했습니다. 그의 포병이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을 폭파시켰을 때였습니다. 오스만군은 고대 신전을 화약고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모로시니는 이를 운 좋은 한 발이라고 불렀습니다. 역사는 그를 크레타를 잃고 문명의 가장 위대한 기념물 중 하나를 파괴한 인물로 기억합니다. 오스만 제국에게 이 승리는 값비싼 승리였습니다. 그들은 크레타를 통제하여 동부 지중해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20만 명의 사망자, 막대한 재정적 부담, 그리고 21년 동안 한 섬에 자원이 집중되었습니다. 이 포위전은 승리하더라도 오스만 제국이 완전히 지쳐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불과 14년 후인 1683년에 오스만군은 비엔나를 포위했지만 비극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오랜 쇠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어진 데 튀르크 전쟁에서 오스만은 헝가리와 발칸 반도의 많은 부분을 잃게 됩니다. 역사가들은 크레타 전쟁으로 인한 소모가 이러한 후기 약화에 기여했다고 주장합니다. 크레타 자체는 1897년에 자치국가가 될 때까지 오스만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3년에 마침내 그리스와 통합되었습니다. 칸디아의 요새는 오늘날 현대 이라클리온에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 요새들은 21년의 공포에 대한 침묵하는 증인입니다. 칸디아 공성전은 인간의 완고함, 용기, 그리고 잔혹함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베네치아와 오스만 제국 사이의 마지막 위대한 대결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식의 기사도 이상과 현대의 산업적 폭력이 충돌한 문명들의 충돌이었습니다. 이 공성전이 전례 없는 이유가 단순히 21년이라는 기간 때문만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계산으로는 멈춰야 할 훨씬 이후에도 양측이 계속 싸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자존심, 명예, 그리고 매몰 비용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만약 칸디아가 빠르게 함락되었다면 베네치아는 평화를 요청하고
다른 노력을 위해 불을 보존했을까요? 오스만군이 몇 년 후에 포위를 포기했다면 1683년에 더 강했을까요? 우리는 오직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 포위전이 주변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소용돌이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젊은이로 도착했던 병사들은 생존했다면 노인이 되어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전쟁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랐습니다. 전략적으로 더 이상 그만한 가치가 없는 도시에 한 세대 전체가 희생되었습니다. 칸디아의 유산은 복잡합니다. 군사 역사가들에게 이것은 공성전의 사례 연구입니다. 이것은 르네상스 요새의 강점과 무제한의 자원을 가진 굳건한 공격자에 대한 정적인 방어의 궁극적인 무익함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베네치아에게 이것은 제국의 종말을 알립니다. 공화국의 오랜 쇠퇴가 돌이킬 수 없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오스만에게 이것은 승리가 패배보다 더 값비쌀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크레타 사람들에게 이것은 재앙이었습니다.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여러 세대에 걸친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칸디아 공성전에 대한 가장 진실한 기념비는 그 후에 찾아온 침묵일 것입니다. 21년 동안 매일 해마다 계속된 폭격 끝에 마침내 총성이 멈췄습니다. 생존자들은 한때 도시가 서 있던 폐허를 걸었습니다. 20만 명의 시신으로 포장된 거리를 지났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세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유령들이 묻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던가? 역사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단지 그들이 칸디아를 위해 21년 동안 싸웠고 피를 흘렸고 죽었다고 기록할 뿐입니다. 역사상 가장 어둡고 긴 군사 공성전 중 하나에 대한 심층 탐구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내, 배신, 그리고 잔혹한 전쟁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24시간 안에 1000개의 좋아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역사상 가장 격렬한 갈등에 대한 더 많은 심층 탐구를 원하시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에 어떤 역사적인 전투나 공성전을 다음으로 다루면 좋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 다른 지중해 분쟁을 탐구해야 할까요? 아시아 역사 속의 공성전은 어떨까요? 제국의 흐름을 바꾼 전투는요? 여러분의 제안이 우리의 콘텐츠를 이끌어갑니다. 과거를 탐험하는데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역사를 배우지 않는 자는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